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재희입니다. 이제 GS 연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지금의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의욕에 차 있으실 때고 가장 각오가 많이 되어 있을 시기일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자면요. 일단 봄이 되기 전까지는 꾸준함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지금 연기의 목적은 서서히 수험생으로서 물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차분차분히 따라오시고 많은 것을 흡수하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조금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이번에 부교재는 한 2개 정도로 심플하게 갈 건데요. 일단 요 보충 자료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 보충 자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기본서에 목차 수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워야 되는 판례의 2문자 수록하고 있으며, 그리고 저는 일단은 이제 레이아웃과 집중도를 조금 고려를 해본 다음에 교재를 PPT로 띄워서 수업을 하되 어느 정도 매핑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런 추가적인 필기에 대한 부분들, 정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 보충 프린트에다가 좀 수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필기를 실질적으로 노트 필기를 더 해야 되실 부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 보충 자료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가장 빠르게 복습을 리마인드하고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자료로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제 안내 쪽은요,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기본서에 나와 있는 쟁점들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 이를 실제 시험과 유사하게 케이스로 만든 그런 사례 문제가 몇 개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그걸 풀어주셔서 저한테 이메일로 주시면 피드백을 해드리는 그런 사례 문제에 대한 자료가 하나 또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는 대법원 판례, 암기해야 되는 포인트들에 대한 빈칸 문제라고 하는 것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에 대한 부분은 수업 들으시고 나서 찬찬히 좀 풀어보시고 성실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조금 빨리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모든 법률에서 이제 총론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총론은 사실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법 체계에 대한 부분을 좀 수록을 하고 있어요. 가볍게 지나갈 성격의 내용인데 여기에서 몇 가지 체크 포인트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9페이지 보시면서요. 노동법의 의의와 법원 부분으로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동법의 의의 볼 거고요. 주로는 저는 PPT 쓸 겁니다. 그래서 이 PPT 화면에 시선 고정해 주셔도 되시고요. 교재를 따라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노동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서 교수님들의 표현을 한번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노동법은 노동법이죠.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 규범의 총체를 말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법 규범에 뭐뭐가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노동관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에 관한 생활관계를 총칭하는 개념이 될 거고요. 이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독립노동이 아니라 종속노동을 의미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독립노동하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떠올리셔야 되시는 것은요. 장인이라던가 기술자와 같은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런 분들은 의뢰인이 의뢰를 하면은 그 의뢰에 따라 가지고서 물건과 같은 것을 만들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돈을 받습니다. 약간 도급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독립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종속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종속적인 근로의 형태가 됩니다. 여기에서 왜 근로에서 종속이라는 말을 쓰고 그 종속이란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다음 챕터에서 볼 겁니다. 종속노동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2가지로 쪼개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요. 근로자는 출근했을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사용자의 지배를 받습니다.
노동력을 자신의 신체 인격과 분리할 수 있으면 좋을 건데 그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력 제공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배 관리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우리는 지휘 감독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걸 받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인적 측면의 종속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원은 이게 있습니다. 독립노동이라고 한다면요, 양 당사자가 평등합니다. 그래서 계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을 동등한 입장에서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근로자는 그러기가 매우 힘듭니다. 즉 경제적으로 의존, 이쪽이 경제적으로 우월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래 조건, 즉 임금이라던가 근로시간이라던가 복리후생과 같은 부분을 대등하게 결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경제적 측면의 종속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종속노동관계라고 하는 것은 인적 측면과 정제적 측면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가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종속을 봤으니까 인간다운을 볼 겁니다. 인간다운 생활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법의 기본 이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노동의 강요라든가 노동운동의 근본적 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 이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현실적인 취업 관계를 얘기하게 될 거거든요. 우리가 떠올렸을 때. 즉 취업하고 있는 사람과 사용자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노동법의 대표적인 모습이 될 건데요. 즉 이런 취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 개개인과 특정 사용자의 관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민 노동자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과거 또는 장래의 노동력 제공을 둘러싼 생활 관계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직업 훈련 등을 받는 관계라고 하는 것까지가 널리 노동관계의 규율 대상이 됩니다. 즉 not only 현실 취업자 but also 과거 또는 미래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노동법은 넓게 범위가 잡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노동법 규율이 왜 발전했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되게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은 시민법, 여기에서 시민법을 떠올렸을 때는 우리는 민법과 같은 일반적인 계약법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원리를 상당 부분 수정함으로써 대등하지 않은 종속노동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문제에 대처하도록 생성,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요, 계약 자유의 원칙의 수정입니다. 사용자가 머릿속으로 각을 세워봐요. 지금과 같은 시험난에요, 최저임금보다 덜 줘도 근로자들은 일한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퇴직금 안 준다고 해도 근로자들 일한다고 할 거예요. 근데 법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즉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여 가지고서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처하기 위해서 최저기준, 즉 최저임금만큼은 무조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1년 이상 근로하면 퇴직금 무조건 주도록 그렇게 최저기준을 강제하는 노동보호 입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이 되게 됐고요. 그리고 원래 시민법은 과실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동법적으로 보았을 때 근로자들은 그것만으로는 좀 취약한 상태에 놓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시내버스 기사와 같은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언제나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발생하는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이요, 언제나 사용자 책임인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용자가 내 책임 없으니까 나는 손을 떼겠다라고 한다면은 생활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해서 발생하는 업무상 사고 등의 위험 요인에 대한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일하다가 다쳤으면 네가 책임져라 라고 하는 것이 기본 원리인 것이고, 그 책임을 보상해 주는 것이 산업재해 보험입니다. 이런 식의 재해 보장 제도라고 하는 것이 발전을 하게 되었고요. 실업과 취업의 영역에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그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며 해고 또한 원래 계약 해지의 자유가 있지만 그 권한을 규제하는 입법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시민법상으로 보았을 때요, 아니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근로자가 사용자도 남이니까 남의 사업장에서 농성을 하고 집단으로 일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서 계약 같은 것을, 그러니까 사용자의 계약 같은 거래처 납기 같은 것에 차질을 빚게 하는, 그 손해를 발생하는 그런 건 다 불법입니다. 시민법상으로. 하지만 노조법은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 책임도 형사 책임도 면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즉 시민법상의 단결 활동의 금지나 제한을 철폐하고서요,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을 보호하는 그런 법제도가 마련하는 식으로 노동법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요, 노동법의 체계, 시험 범위에 대해서 러프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노동법의 체계는 개별법하고 집단법으로 나뉩니다. 개별법은 대표적으로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것을 의미를 해요.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사이의 노동관계의 성립 전개 종류를 둘러싼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개별법입니다. 시험에서는 노원하고 1교시 문제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요, 근로자의 노동관계상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단체, 즉 노동조합의 운영과 사용자 측 사이의 교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집단적 노사관계법, 대표적인 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고, 주로 노2 그리고 2교시 문제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 외에도 노동법이 확충 발전하면서 근로자들의 경영 참가 내지 노사협의회를 둘러싼 관계와 노동시장과 구직활동을 둘러싼 관계를 규율하는 법률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1차에서는 이 부분이 문제로 나오고요. 2차에서의 출제 확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노동법에 대한 굉장히 러프한 속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로 충분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은 그 노동법이라고 하는 애 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우리는 법원이라고 부릅니다.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근원입니다. 구속력 있는 권리 의무를 발생을 시키는 거고요. 법관의 일을 참조하는 성격의 내용입니다. 이거를 글로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관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규율 근거의 존재 형식이라는 것을 법원이라고 하게 되고요.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노동관계라고 하는 말이 붙습니다. 즉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모든 규율 근거가 노동법의 법원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사업장 내 자치 법규인 단체 협약이라고 하는 이거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만들어진 협정이고요.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규라고 일단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과 같은 것들 또한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됩니다. 즉 이런 것들에 나와 있는 내용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들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법원의 종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동관계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동법입니다. 국가가 제정한 실정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을 노동관계 법령이라고 하고요. 근로기준법, 노조법과 같은 것이 다 이 안에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일반법으로 분류되는 헌법, 민사법, 형사법, 행정법의 관련 법규라고 하는 것도 노동관계에 대한 기초적 또는 보충적 규정으로서, 즉 이쪽에 규정된 게 없다면 얘네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규정으로서 노동법의 법원이 됩니다. 이 중에 최상위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입니다.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관계 법령의 타당성에 근거를 부여하며 해석 적용에 있어서 전국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협약은 수험적으로 들여다보실 일은 많지 않은데요. 노동에 관한 국제협약 또한 헌법 제6조 1항에 의해 가지고서 국내에서 비준된 경우에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자치규범이라는 애를 볼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과 같은 애들이고요. 이것들은 적용을 받는 당사자 간의 노동관계상 권리 의무를 규율하니까, 즉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니까 이런 것 또한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즉 규정을 했으면 그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안 따르면 법적 조치가 가능한 성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애들은 노동관계법령의 최저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법원으로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최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강행법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강행법규라고 하는 것은 위반한 행위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진 법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되겠죠. 근무 시간에 핸드폰 쓰면 태형, 이런 것은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취업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을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의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요. 지금 나오는 얘기들, 단체 협약이라는 애, 그리고 취업 규칙이라는 애, 근로계약이라는 애, 이런 애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상상의 동물 같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뭔지, 그리고 어떤 애들인지를 조금 예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체 협약이라고 하는 애를 보도록 할 거예요. 이거는 협정입니다. 노동조합하고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간의 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대한 제반 사항에 대해서 합의한 문서의 총체를 말하게 되고요. 이 중에서 근로조건 내지는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조법 제33조에 따라 가지고서 규범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내용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 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위반하면 무효니까 이건 강행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혹은 무효로 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즉 없었을 때 보충하는 효력이니까 요거는 보충성이라고 할 겁니다. 이런 단체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업장 내에서 최고 규범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강행법규에는 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한계 또한 지니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단체 협약이 어떻게 생긴 애냐면요, 단체 협약은 일단은 근로조건 그리고 노동조합에 대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합의한 문서로서 일종의 규정집입니다. 즉 공책 한 권 정도 크기는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단체 협약의 내용들은요, 일단 노사 간에 합의한 것입니다. 합의한 것이다 보니까요, 근로자의 입장에서 조금 좋은 내용들이라던가 복지에 대한 내용들과 같은 것도 좀 들어와 있는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서 저희 회사는 아니고 다른 회사 걸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이 회사 단체협약 제88조의 경우에는요, 진료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되게 좋은 회사예요. 조합원 및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이 질병으로 진료 시에 의료보험급여분인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한다라고 해가지고서 이번 진료 시의 경우에 월 10만 원 초과의 경우에 본인 전액 가족 반액 지원,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합원의 대우에 관한 사항입니다. 즉 근로자의 대우에 대한 사항으로서 규범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앞서 보신 노조법 제33조 1항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규범적 부분이라고 부르고요. 얘네는 노동법의 법원의 역할을 합니다. 한편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약속들을 계속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의 약속에 대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도 좀 담겨져 있는데요.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회사 시설의 이용에 대한 것이고요. 회사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무실로 적합한 건물 등을 전용 사무실로 제공을 하고 활동에 필요한 시설 부품 직기 사용 등을 인정하며 사무실 관리 유지비를 부담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노조법 제33조에 따라 노동법의 법원이 되진 않습니다. 이것의 성격은 계약입니다.
그리고 계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채무적인 부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규정이 총체라고 하는 것을 단체 협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취업규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자면은요, 취업규칙이라는 말보다는 여러분들이 사규 같은 말이 조금 더 익숙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법적으로 정의를 해보면은요, 근로조건이나 복무 규율 등에 대해 가지고서 사용자가 작성하여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취업규칙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될 의무를 지고요. 그것은 이제 노무사를 먹여 살리는 원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근기법 제97조에 따라 가지고서 취업규칙 또한 노동법의 법원으로서 규범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도 강행성과 보충성이 등장합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해서 무효로 한다. 강행성. 그리고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보충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개념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들어옵니다. 취업규칙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취업규칙 또한 공책 하나 정도 크기는 되는 규정집이고요. 이 취업규칙은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으로서 근무 형태, 휴게, 연장 야간 휴일 근로, 휴일 휴가에 대해서 유급 휴일과 연차에 대한 부분, 병가와 같은 부분, 모성 보호와 관련해서 임산부의 보호 등에 대한 부분, 임금과 관련해서 구성 항목과 계산에 대한 부분, 이런 식으로 취업규칙 또한 근로조건을 세세하게 정하고 있는 규정 지배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사규이고 사용자가 정하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징계라든가 복무에 대한 그 통제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 취업규칙의 성격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조합규약이라는 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규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동조합 내부의 운영 규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합규약은 누가 따라야 되는지, 노동조합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조합원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조합 간부 임원들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즉, 조합 내부의 기관과 조합원을 구속하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그쪽, 즉 노조 내부의 법률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외부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규약에는 대체적으로 뭐가 규정이 되어 있냐면요. 얘도 공책 한 권 정도 돼요. 일단 조합원에 대한 사항으로서 어디까지 가입할 수 있는지라던가 가입 탈퇴 절차, 그리고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라든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부분들,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간부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회의체를 만들 것인지, 임원의 임기라든가 복무, 역할에 대한 사항, 선거에 대한 사항, 재정에 대한 사항, 그리고 단체 교섭과 같은 부분에서 조합원들이 어떻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조합 내부의 통제에 관한 사항들, 이런 것들이 규약에 규정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알고 계시는 그 근로계약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가지고서 근로관계를 성립시키는 법률 행위가 근로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로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당사자 간의 중요한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근로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법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의 내용들이 이제 법원의 일반적인 것들이었었고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조금 아리까리한 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관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동관행이라고 하는 것의 그 사례 하나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릴 거예요. 어떤 회사가 있어요. 어떤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는요, 취업규칙이라던가 단체 협약 등의 규정에 적혀 있는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창사 이래 20년 동안 가을에 매 김장철쯤 되면은 20만 원씩의 김장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지급을 해왔던 경우입니다. 이때 만약에 회사가 올해는 안 주고 있어요. 그럼 근로자들이 아니 사장님 왜 김장비 안 주세요? 올해는 저희 김장비 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사장의 입장에서 내가 매년 한 20년간 김장비를 주긴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도 있고 매출도 많이 떨어져가지고서 회사가 어려워서 올해 못 줄 것 같은데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안 줘야지 이것이 적법한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노동 관행이라고 하는 애의 개념과 성격과 그리고 언제 성립하는지와 같은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노동 관행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법적인 정의로 보게 되면은요, 이는 성문화되지 않은 채, 즉 글로 적히지 않은 채 노동생활 관계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처리 방법으로서 계속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되다 보니까 준칙으로까지 인정된 것이 노동 관행입니다. 이 노동 관행에 대해 가지고서요, 판례는 구속력을 인정합니다. 즉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은 청구할 수 있다가 될 거예요. 그런데 구속력을 인정하긴 하는데요.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 가지고서 교수님들이 견해가 대립합니다. 즉 요거를 이제 말로 글로 표현하면은 노동관행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 학설이 대립이 있다라는 내용이 될 건데요. 일단 첫 번째 학설은 이겁니다. 경영상의 관습법이거나 불문의 취업 규칙의 성격을 띈다라고 보는 규범설이라고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계속해서 반복된 그 행태에 대해 가지고서 회사는 묵시적으로 자기가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로자는 묵시적으로 이건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사 합치가 되었다고 추정되는 겁니다. 즉 그래서 노동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인 관습과 같은 것이고요. 이 사실인 관습에 대한 근거 규정은 민법 제106조에 있습니다. 이 민법 제106조는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는 그 관습에 의한다라고 해서 당사자의 의사 해석 기준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약설은 사실인 관습으로서 노동관행은 계약의 일부다라고 하는 것이 노동관행의 계약설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요, 장기간 지속되어 온 신뢰에 대해 가지고서 상대방이 책임져야 되는 신의칙상의 의무라고 하는 것이 신뢰 책임설의 입장입니다. 이 세 가지 견해가 대립을 하고 있고요. 판례는 약간 원래 판례가 좀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지요. 첫 번째지. 이 학설들 중에서 뭐가 맞는지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판례는 어느 정도까지 이 관행이 반복되어야지 구속력이 생기는지 부분에 대해서만 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격에 대한 부분은 좀 불분명하고요. 이렇게 판단합니다.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한 계약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구성원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아무런 의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다라고 할 정도의 규범 의식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네, 일단은 이 판례를 우리가 처음 보게 된 이 노동 판례인데요. 일단 첫 번째, 맞는 말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약간 그 노동법 판례가 앞으로도 계속 보시게 되겠지만 좀 맞는 말 대잔치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수험적으로 보았을 때 조금 힘든 부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맞는 말 대잔치를 하고 있으면요. 인사도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좀 잘 안 외워져요. 잘 안 외워지기 때문에 좀 괴로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 판례의 내용을 답안에 옮기기 위해서는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즉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이걸 겁니다. 관행이 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요. 그것이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 정도의 요약을 하면은 전체적인 맥락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해주실 수 있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키워드라고 하는 것을 좀 뽑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규범적 사실로서의 명확히 승인이라고 하는 것과 사실상의 제도로서의 확립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들을 외워서 전체적인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두 문자라고 하는 것을 좀 떼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 규, 사라고 하는 이걸로 우리는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맥락을 체크하고 키워드라고 하는 것을 뽑아내고 그것을 두 문자로 만드는 그런 형태의 판례 구조화와 암기라고 하는 것을 조금 여러분들께서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느낌이 좀 들 거예요. 딱 보세요. 그러면은 아 그래 관행은 뭔가 성립하려면 엄격해야 될 거다 정도밖에는 생각이 안 들 겁니다. 네, 그게 좀 정상이시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제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 노동관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복된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유심하게 봐주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상당히 오래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팁은요. 근로자에게 유리한 관행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김장비와 같은 것의 경우에는 성립을 좀 인정을 해주시는 쪽이 문제가 깔끔하게 풀립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불리한 관행이다라고 한다면은 성립을 부정해 주시는 부분이 좀 더 깔끔하게 문제를 풀게 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 노동관행이 성립했는지 안 했는지라고 하는 것을 글로 쓸 때는요. 관행이 성립했다 안 했다라고 단답형으로 쓸 수 없는 거잖아요. 키워드 활용해 주세요. 지금과 같이 김장비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그 김장비라면은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지급을 했으면은 그 정도면은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고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이 관행은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는 것이고, 만약에 이번에는 근로자한테 불리한 관행이라고 해요. 한 10년간 근로자를 동의 없이 자회사로 막 전직을 시켰는데 아무도 의의를 제기한 바가 없었대요. 하지만 그때 의의를 제기하고 나 전직 안 할래라고 하였던 그런 근로자가 있었다라고 본다면요. 그러면은 10년간 니네가 그래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된 것이 아니고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된 것도 아니니까 저건 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지 않다라는 식으로, 즉 글로 풀 때는 이 판례의 키워드를 활용하자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보는 시각이라고 하는 거 한번 살펴봤었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문제가 되는 것이 뭔지라고 하는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김장비는 노동관행으로 성립되었다고 보고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을 간단하게 표로 만들었거든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보려는 쟁점은요. 신입사원에게 노동 관행이 적용되는 근거가 뭔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학설에 따라 가지고서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은 된다고 봐요. 모두 된다고 보는데 다만 학설에 따라서 왜 그런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규범설 는요, 이건 노동관행을 불문의 취업규칙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불문의 취업규칙이라도 취업규칙이니까 규범적인 효력은 발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입사원에게도 김장비 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사설인 관습, 계약설에 따르게 되면은요, 적용에 대한 묵시적인 의사합치가 있으니까 신입사원에게도 김장비 준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신뢰 책임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입사원 또한 자신의 직장 동료들이 20년간 김장비를 받았다고 하면은 본인도 받았다고 생각을 하겠죠. 자신에게 적용되리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신뢰에 대해서 사용자는 마찬가지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입사원에게도 관행이 적용된다라고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노동관행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각 학설마다 적용되지만 왜 그런지에 대한 차이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차이가 나고 가장 실익이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즉 사장의 입장으로 들어가가지고서 올해는 회사가 너무 힘들고 매출도 떨어져가지고서 김장비 못 주겠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 즉 노동관행의 구속을 배제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규범설은 노동관행을 불문의 취업규칙처럼 취급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취업규칙 변경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겠지요. 취업규칙 변경에 준하는 절차라고 하는 것은 근기법 제94조에 있습니다.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절차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규범설의 입장입니다. 사실인 관습성으로는요, 노동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그 의사 표시와 다른 걸 하면, 즉 사장이 이제 직원들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올해는 회사가 어려워가지고서 김장비 지급이 어렵습니다라고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인 관습설의 입장입니다. 신뢰 책임설은요, 구속력을 배제하기 위해 가지고서 동의, 즉 특약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신뢰 책임설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학설들 중에서 뭐가 맞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무난한 답은 여기서 찾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근로기준법 제94조라고 하는 것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취지는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가지고서 집단적 의사결정을 요구하는 취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취지가 노동관행의 구속력을 배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살아있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범설이 타당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판례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고용노동부에서는 이쪽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관행 봤고요. 그리고 나서 판례와 행정해석은 그럼 뭐냐라고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는 이제 노동법의 최종 보수이자 우리가 100개 정도 외워야 되는 그게 판례긴 한데요. 일단은 성문법 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법령이라고 하는 것이 법원입니다. 판례는 법원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즉 법관이 판례에 구속되지는 않아요. 사실상의 이제 전례를 따라가는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요. 구속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법원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의 예규라든가 질의회시와 같은 행정 해석의 경우에도요. 소속 기관이나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 처리 지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참고 자료로서 잘 쓰이지만 법원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은요.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 최상위 규범 이하 노동관계 법령과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법의 법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자치법규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또한 노동법의 법원이고 이들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조합규약도요. 노동법의 법원인데 이는 조합 내부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만 법원의 성격을 가지게 될 거고요. 노동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요 취업규칙의 레벨에서 노동법원의 역할을 하게 되고 판례라든가 행정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판단 지표로서의 기능을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요. 이들 간의 서열입니다. 즉 각각의 규범들이 충돌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쪽을 따라야 되는지라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것을 우리는 법원의 경합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글로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하나의 근로관계에 대해 가지고서 복수의 근로조건 결정 규범이 적용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경우에 어떤 규범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겁니다. 일단 서열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순위의 법원의 경합이라고 하는 것을 볼 거고요. 서열 한번 매겨봅니다. 일단은 헌법은 언제나 최상위 규범이고요. 노동관계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법전에서 보게 되는 그 법이고요. 령은 그 옆에 있는 시행령 같은 애를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수업용 법전을 펴시게 되면은 근로기준법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라는 애가 있을 거예요.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해서 적어두는 그런 것이 시행령인데요. 법이 당연히 우선할 거고요. 시행령이 그 다음을 이루게 될 겁니다. 일단은 법의 예시로는 민법, 근기법, 노조법, 기간제법, 공무원노조법 이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을 차지하는 것이 단체협약입니다. 사업장 내로 들어갔을 때는 단체협약이 최고 규범의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이 취업 규칙이 될 것이고, 그 다음이 근로계약이 될 겁니다. 즉, 이런 식으로, 즉,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헌법을 최상 순위로 하여서 법률,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순서로 적용이 될 거고, 상과의 규범들이 경합하면은 당연히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요, 근로관계라고 하는 특수성을 한번 들여다봐요. 일단은 연차를 원래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1년에 15일 주잖아요. 일단은 뭐 나중에 가산휴가 근속기간에 따라 그런 거 차치하고 1년간 계속 근로해서 개근한 근로자들에게 15일의 연차 요급 휴가를 줘요. 이게 법입니다. 그런데 이 연차를 안 줘요. 안 주면은 그 안 주도록 정한 취업규칙이라든가 근로계약 같은 건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근데 20일 주는 걸로 되어 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나 이런 애들이. 그러면은 이건 당연히 오케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 여기에서 파생되는 그 의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부르고요. 일단 얘가 왜 인정되는지와 관련해 가지고서 조문 2개를 볼 겁니다. 근기법 먼저 봅니다.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서 무효가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미치지 못하는, 미달하는 이라고 하는 취지로 되어 있어요. 상회하면 오케이라고 반대 해석할 수 있겠지요. 네, 그리고 나서 근기법 제97조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해서 무효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상회하면 오케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좀 그래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즉 이거를 글로 풀어보면은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상위 규범보다 하위 규범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하위 규범이 우선 적용된다라고 하는 상위법 우선 원칙의 예외를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요, 판례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의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에 대해서만 일단 판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얘를 그냥 설명하는 내용이긴 해요. 일단 읽어보고 맥락을 잡아볼게요. 근로기준법 제97조의 취지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취업규칙에서 최저기준으로서 강행 보충적 효력을 부여하여 근로계약 중에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부분을 무효로 하고, 이 부분을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함으로써 개별적 노사간 간의 합의라고 하는 형식을 빌려서 근로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막아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고,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해서 반대 해석하게 되면은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해서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따다다다 읽었냐면요, 얘 또한 좋은 말 대잔치라서 읽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적으려고 애쓴다면 그 자체가 상당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에 대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효율적인 부분인지도 의문입니다. 맥락을 잡아가야 됩니다. 즉 취업규칙의 최저 기준으로서의 강행적 보충적 효력을 부여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를 반대 해석하면은요, 결국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이 유효하고 우선해서 적용한다라고 하는 해석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의 원리를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제가 약간 두 문자를 만들면서 강제 종합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강행적, 보충적 효력 부여,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 보호, 그리고 그 고려해서 이 규정을 반대 해석한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의 두 문자를 통해 가지고서 이 내용을 외워주시고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간의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서 판례를 다시 분해해서 적어보시는 연습이라고 하는 것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 협약은요, 미달이라고 안 적혀 있습니다. 위반이라고 적혀 있어요. 아까도 소개해드렸던 노조법 제33조 1항입니다. 단체 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해서 강행성을 규정함에 있어서 워딩을 위반이라고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튀어나옵니다. 단체협약과 하위 규범 간의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적용 여부라고 하는 거. 일단은요, 얘가 말은 위반이지만 다른 애들하고 비슷하게 미달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긍정설의 입장입니다. 즉 노조법 제33조 1항의 위반의 의미는요, 근로조건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다수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측면, 그리고 노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근로조건의 개선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보았을 때 하회 또는 미달과 같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긍정설의 입장인데요. 부정설은 왜 얘만 위반으로 되어 있겠느냐? 이건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즉 근기법 제15조와 97조와 달리 하회의 의미가 아니라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규범적 효력은 절대 표준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설의 입장입니다. 이 중에 뭐가 맞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요, 얘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단체 협약과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간의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을 인정하게 되면은요, 단체 협약보다 더 나은 근로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영향력을 악화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런 근거를 통해서 적어주실 필요가 있어요. 노조법의 전국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 평등 안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은 위반으로 받아들이는 부정설이 타당하다. 단체 협약의 경우에는 절대 표준의 기준의 역할을 한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다시 같은 순위 법원의 경합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의의 법원이 경합하는 경우, 약간 이제 헌법 빼고요, 우리가 무슨 법 하면서 보는 법들 있잖아요. 그거 다 동의입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일반 규정보다 특별 규정이 우선합니다. 근로자에게는 민법보다 특별법인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되게 되고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보다 특별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의 법원이 경합하는 경우에는요, 최근에 제정된 법원이 이전에 제정된 법원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질서의 원칙이라고도 해요.
다시 한번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서열 법원들끼리의 서열 매기기. 네, 일단은요. 법원의 서열은 이렇게 내려갑니다. 헌법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노동관계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내려갈 거고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됩니다. 이 중에서 노동관계법령 그리고 취업규칙의 경우에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되고요. 다만 단체협약의 경우에는 최고 규범이자 절대적 기준으로서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순위 법원들끼리는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하고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된다라는 식의 정리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보려고 하는 것은요, 헌법상 근로의 보호에 대한 부분입니다. 15페이지 보아주시면 되시고요. 이 부분의 경우에는요, 왜 노동법의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시하는 부분으로서 직접적으로 수험에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헌법 제32조 등을 조금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리고 이것들을 가끔씩은 답안에 던질 필요가 있을 때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32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일단은 1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2문의 경우에는 노동시장 체계 정비 의무라고 하는 것을 천명을 하고 있어요. 국가는 사회경제적 방법으로서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가지고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으로 가게 되면은요,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 근로조건 법정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4항과 5항에서는 여성과 연소자의 근로의 특별한 보호에 대해서 설시하고 있으며 6항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상인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들에 대해 가지고서 고용 증진의 책무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조의 경우에는 노동 3권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이 32조와 33조의 내용에 대해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법률적인 평가를 하는지라고 하는 것을 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노동법은요, 노동법의 기본 원칙 내지 권리, 즉 근로의 권리와 근로조건 법정주의, 예와 그리고 노동 3권 보장, 여기 안 나와 있지만 33조 1항을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서 명확하게 선언 내지는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이 생존권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한테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국가의 적극적 배려와 개입을 요구할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효과를 공유하면서 한편으로는 독자적인 법적 이의와 효과를 가지게 되는 측면이 존재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근로의 권리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법조문 적어주는 거고요. 이 근로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기회 요구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국가는 이걸 받아가지고서 두 가지의 정책 의무라고 하는 것을 부여받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노동시장 체계를 정비할 의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실업 근로자들에게 생계비를 지급할 의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노동시장 체계의 정비 의무와 관련해 가지고서요, 이런 법률이 나오게 됩니다. 헌법 제32조 1항 이문 전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 근거 규정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 대응해 가지고서 직업안정법, 직업능력개발법, 그리고 고용보험상의 내일배움 카드와 같은 고용안전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 근기법상으로는 기피병무 금지와 같은 입법과 정책이 시행을 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증진 책무의 일환으로서 6항이 특별한 보호라고 하는 것을 국가 유공자 등에서
에게 의무를 주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에 대항하는 입법으로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업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 의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실업급여제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로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항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별 의미는 없고 권리를 향수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의무의 역할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근로조건 법정주의,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우게 되는 근로기준법에서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그건데요. 일단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시민법상의 계약 자유의 원칙을 수정하고 최저기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가지고서 법률로 정할 정책 의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입법자들이 부담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헌법에 명시된 최저임금법 그리고 특별한 보호에 대해 언급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근기법이 연소자와 여성에 대한 특별 보호 규정을 두게 되고, 그리고 근로조건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 차별 금지 조항은 근기법 및 고평법에 입법화되게 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 3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 3권 중에서 2항하고 3항 부분은 노조법 파트에서 볼 거고요. 1항 볼 겁니다. 헌법 제33조 1항은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교섭권 및 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섭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적 노사 다치의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생존권으로서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노동조합을 적극적으로 보호, 육성할 의무를 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자유권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에서 표현이 단체 교섭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적 노사자치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왜 단체 교섭을 중심으로라고 했냐면요, 경제적 종속성이라고 하는 걸 떠올려 봅니다. 경제적 종속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불평등이었습니다. 일단 노동 3권을 인정하는 이유, 근로 3권을 인정하는 이유는요, 본질적인 이유를 이 법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결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이 단결하여서 그 때때로는 단체 행동까지 하여서 단체 교섭을 촉진하고 그 결과 노사가 동등한 과정에서 자신의 계약 조건을 결정하는 단체 협약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노조법의 기본 이념이자 목적으로 삼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근로조건 결정을 위한 교섭이라고 하는 것을 현행 법률은 집단적 노사자치의 중심이라고 좀 보게 되는 측면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 정도를 일단 받아들이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생존권적 성격하고 자유권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좀 뜯어볼 겁니다. 일단 법적 효과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유권적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노동조합할 자유, 그리고 정당할 경우에는 단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함으로써 고용주의 사업이 지장을 주는 것까지 허용할 수 있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요, 정당한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면책이라고 하는 것도 부여가 돼야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자유권적 효과라고 하는 것은 면책하고 연결이 되게 됩니다. 즉 1차적으로는 노동 3권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자유권적 효과라고 하는 것을 부여하는 것이고,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정당할 경우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효과라고 하는 것을 부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헌법 제33조 1항이 부여하는 효과이고요. 이것을 받아가지고서 노조법 제3조는 민사 명책에 대해서, 그리고 4조는 형사 명책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확인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생존권적 효과라고 하는 것은요, 국가한테 뭘 해달라고 하는 효과가 생존권적인 효과거든요.
즉 노동 3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집단적 노사 가치를 허용 조성하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의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입법을 수권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서요, 노조법은 조직 강제를 허용하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유니온숍은 나중에 배우시게 되겠지만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3분의 2 이상의 가입한 지배적 노조의 경우에요, 신입사원들에게 가입 의무를 지웁니다. 이걸 허용을 해줘요, 법이. 이걸 허용해주는 이유는 일단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신입사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되게 무서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모두에게 가입 의무를 부여한다라고 보게 되면은요, 아무 부담 없이 가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노동조합이 조금 더 보호 육성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어느 정도 희생하면서도 이런 것까지는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하는 것을 노조법이 입법화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허용을 하고 있고요. 단체 협약에 대해서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에 규범적 효력을 발생시키고 있고요.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가지고서 채용이라던가 하도급을 주는 그런 대체 근로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고요. 부당노동행위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노동위원회에 행정적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구제 방법하고 형사적으로 처벌까지 규정을 하는 그런 입법을 노조법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 3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 간의 효력으로서 사용대에 대한 효과도 가지게 되어서, 노조법은 사용자의 교섭 의무,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에 대해서 근로자가 교섭을 요구하면,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는 그 의무를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는 입법, 이거는 사용자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입법화하여서 대사행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효과라고 하는 것까지를 지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노동법의 총론에 대한 부분이었었고요. 다음 시간부터 들어가는 것이 본론 부분이 될 겁니다. 근로기준법 들어갈 거고요. 근로기준법을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도 첫 번째 파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될 겁니다. 약간 집합과 명제와 같은 느낌의 단원이긴 한데요. 일단 그 부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커트하고서 잠시 쉬었다가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